이따위 걸 지금 결제라고 들고 온 건가, 하대위. 귀를 찢는 듯한 고함과 함께 묵직한 아크릴 결제판이 책상에 내리꽂히는 소리가 방 안의 겨울 공기를 갈랐다. 강원도 화천 대한민국 육군 제7사단 예하 칠성여단. 그곳 여단장실의 주인인 마도철 준장의 핏발선 눈이 하설이 대위를 향했다. 여기 이 여자 안 보여? 내 눈은 장식품인가? 마 준장의 두툼한 손이 다시 결제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는 동작으로 서 있는 하설이 대위의 관자놀이를 향해 결제판 모서리를 휘둘렀다. 퍽. 둔탁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하설이의 머리를 울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명은 사치였다. 눈을 감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저 두 주먹을 말아쥔 채 차렷 자세로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마를 타고 뜨끈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감각이 느껴졌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여기가 내년 놀이터인 줄 알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마도철 준장은 방 안을 쿵쿵 울리며 걸어다녔다. 그의 어깨에 달린 하나의 별, 그 준장 계급장이 유난히 역겹게 빛났다. 그는 이 혹한의 땅 화천에서 왕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지옥을 의미했다. 내가 그 잘난 서울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가 본데 여긴 전방이야, 전방.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내년 같은 것들부터 죽어나가는 곳이라고. 그런데 이따위 정신 상태로 부대원들 밥은 먹여 살릴 수 있겠어? 하설이는 군수참모부 소속 실무장교였다. 그녀가 올린 것은 다가올 혹한기 훈련의 유류 및 부식 확보 계획서였다. 결제 서류의 오자는 확보라 쓴 타자 실수 하나였다.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설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된 군인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시선은 마 준장의 책상 위에 놓인 값비싸 보이는 만년필에 고정되었다. 저 만년필은 지난주 이 지역 군납 건설업체 사장이 들고 왔던 것이다. 마 준장은 그와 1시간 넘게 웃으며 담소를 나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대 내 시설 개선 공사업체는 이유 없이 변경되었다. 하설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대위였고 그는 준장이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지금 이 결제 하나 미루는 바람에 우리 장병들 훈련에 얼마나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지 알아 몰라. 시정하겠습니다, 여단장님. 피가 턱 선을 타고 흘러 전투복 옷깃을 적셨다. 마도철은 그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다. 즉, 그러니 여군은 안 된다는 거야. 계집애가 군대에 와서 버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런가, 하대위? 그냥 편하게 시집이나 갈 것이지. 성희롱에 가까운 모욕이었다. 하설이의 눈동자가 순간 타올랐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생각만을 떠올렸다. 나는 하설이 대위다. 그저 하설이 대위일 뿐이다. 그녀가 이토록 모욕을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강훈, 현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별 4, 대한민국 육군을 호령하는 대장이었다. 그녀가 육군 사관학교가 아닌 학군단 ROTC를 선택했을 때도 아버지는 묵묵히 지켜보았다. 임관 후 최전방인 화천 칠성 부대를 자원했을 때도 아버지는 딱 한마디 물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교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기댄다는 말은 제군 생활 내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하강훈 대장은 딸의 뜻을 존중했다. 하설이가 하강훈 대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군 최고 위급 기밀 사항으로 분류되었다. 인사 자료에도 그저 평범한 가정의 자녀로 기록되었다.
마도철 준장 같은 일선 지휘관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마도철은 하설이가 그저 서울 출신의 빽없는 여군 장교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의 비리를 눈치채고 있는 듯한 하설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는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장 꺼져. 그리고 이 서류 오늘 밤새워서라도 완벽하게 다시 만들어 와. 내일 아침 내 책상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 그땐 결제판으로 안 끝나. 칠성. 하설이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절도 있게 경례를 붙이고 여단장실을 나왔다. 문을 닫자마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상처를 스쳤다. 행정반의 사병들이 그녀의 모습을 힐끔거렸지만 이내 겁에 질린 듯 눈을 내리깔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마도철 준장의 관기를. 그녀는 곧장 의무실로 가지 않았다. 여단 본부 뒤편의 인적 드문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틀어 피를 씻어냈다. 거울 속에는 관자놀이가 찢어져 피딱지가 앉기 시작한 창백한 얼굴의 여군 대위가 서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걸 원했잖아.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하설이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서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군복을 입은 폭력배의 결제판에 머리가 깨지는 굴욕이었다. 아버지, 저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힘겹게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발신자. 아버지. 하설이는 흐르는 눈물을 급히 훔쳤다.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쥐어짰다. 네, 아버지. 저 하설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대한민국 육군 수장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이야. 별일 없지? 목소리가 왜 그러나? 하설이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찢어진 상처, 멍든 자존심, 그리고 흔들리는 신념. 아닙니다. 여기 화천 공기가 좀 차가워서요. 모든 것 이상 없습니다. 칠성. 그녀는 결국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딸의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하강훈 대장의 눈이 깊게 가라앉았다. 하설이 대위는 여단장실의 육중한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를 비추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의 관자놀이에서 흐르던 피는 멎었지만 찢어진 상처는 공기에 노출될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팠다. 그녀는 아버지 하강훈 대장과의 통화를 끝낸 휴대전화를 전투복 주머니에 깊숙이 밀어넣었다. 이상 없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거짓말은 그녀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아버지의 그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나는 안다고 말하는 것 같아 설이는 더욱 비참해졌다. 그녀는 의무실로 향하지 않았다. 이 상처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마도철 준장에게 또 다른 꼬투리를 잡히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떤다는 소문을 퍼뜨릴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군수참모부였다.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사무실에는 몇몇 당직 근무자들과 야근 중인 실무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상처가 보이지 않게 고개를 숙이며 자기 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피냄새는 숨길 수 없었다. 하 대위님. 낮고 굵은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강민준 중사였다. 그는 칠성 부대에서만 10년 넘게 복무한 베테랑 군수 담당관이었다. 툭 붉어진 광대뼈와 거친 손마디가 화천의 모진 풍파를 대변하는 듯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설이가 처음 이 부대로 전입 왔을 때부터 그녀의 깐깐하지만 공정한 업무 방식을 묵묵히 지지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강 중사는 말없이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구급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하설이의 책상으로 다가와 작은 소독약과 거즈, 의료용 테이프를 꺼내 놓았다. 복도 모퉁이에서 미끄러지신 겁니까? 오늘 유난히 바닥이 미끄럽더군요. 강 중사의 시선은 하설이의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심한 듯 평이했다. 결제판이라는 단어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강 중사. 특히 어떤 방 앞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방은 바닥 재질이 유난히 딱딱해서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하설이는 강 중사가 건넨 소독솜으로 상처를 꾹 눌렀다. 아픔보다 더한 서러움이 밀려왔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입니다. 강민준 중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하 대위님. 대위님은 너무 고드십니다. 그게 군인의 본분 아닙니까? 이곳 화천에서는 너무 고든 나무는 가장 먼저 부러집니다. 특히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강민준 중사는 마도철 준장을 똥파리라고 불렀다. 그는 마 준장이 이 여단으로 부임해온 첫날부터 그를 경멸했다. 마 준장은 부임하자마자 장병들의 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자신의 관사를 호화롭게 꾸미는 일부터 시작했다. 하설이는 상처를 대충 갈무리하고는 마 준장이 집어 던진 결제 서류를 다시 펼쳤다. 확보. 그 오자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주목한 것은 그 오자가 아니었다. 강 중사. 이번 혹한기 유류 보급 업체 말입니다. 동진 유업으로 바뀌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여단장님 직권으로 변경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존 화천 석유가 훨씬 단가도 낮고 보급 안정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훈련을 코앞에 둔 시점에 업체를 바꾼다? 하설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동진유업. 그리고 지난주 부대시설 개선 공사를 따낸 동진건설. 그 두 회사의 대표는 동일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자는 마도철 준장과 육사 동기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위님. 강 중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이 심각해졌다. 그 서류. 오자 때문이 아닙니다. 대위님께서 지난주 동진건설의 공사자재 명세서를 유난히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는 것을 누군가 여단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마도철은 하설이가 자신의 비리를 눈치채기 시작하자 본보기로 그녀를 짓밟은 것이었다. 오자는 그저 명분에 불과했다. 그는 하설이에게 경고한 것이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그러면 내 머리가 다시 깨질 것이다. 하설이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나 폭력이 아니었다. 자신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계획적인 협박이었다. 그래서 강 중사님은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모른 척 하길 바라십니까? 강민준 중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의 어둡고 쓸쓸한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제 동기 중에 김 상사라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친구였죠. 3년 전 혹한기 훈련 때였습니다. 그때도 보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한 장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상사는 자기 방한 외투를 소대 막내에게 벗어주고 그날 밤 동상으로 발가락 3개를 잃었습니다. 강 중사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겨울 당시 대대장의 관사에는 최신형 벽난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둑 맞은 것이었죠. 그는 다시 하설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부하를 잃은 상사의 슬픔과
불의를 목격한 자의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저는 대위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대위님마저 부러지시면 이 칠성 여단에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 중사는 구급 상자를 챙겨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부러지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설이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하설이는 찢어진 관자놀이의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확보로 고쳤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동진유업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동진건설의 등록번호를 대조했다. 그리고 두 회사의 최근 거래 내역과 마도철 준장의 결제 라인을 하룻밤 내내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하의 발가락을 앗아간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군인 하설이의 전쟁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 참모총장 하강훈 대장은 집무실에서 화천의 야간 기상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끄는 직후부터 단 한순간도 딸의 목소리를 잊지 못했다. 이상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과 억눌린 고통을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아버지는 정확히 감지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보안 설정이 가장 강력한 직통 라인을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가 갔다. 감찰실장. 나 총장이다. 충성. 대장님. 김성환 준장입니다. 하강훈 대장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김 장군. 내일 아침 자네가 직접 챙겨야 할 일이 있네. 예, 대장님. 하명하십시오. 강원도 화천 칠성여단. 마도철 준장. 그 친구. 요즘 평판이 어떤가? 사사로운 감정 말고 부대 내 여론과 특히 군수 관련해서 깨끗한지 비공식적으로 아주 조용히 확인해주게. 칠성여단 말씀이십니까? 감찰실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그래. 아주 조용히. 내 이름은 거론되지 않아야 하네. 이건 명령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부탁일세. 알겠습니다, 대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강훈 대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딸을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맹수를 다루는 조련사처럼 냉정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새끼를, 그것도 제복을 입은 자신의 딸을 건드렸다면 그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권한이 아니란 한 아버지의 분노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화천의 겨울은 더욱 맹렬해졌다. 하설이의 관자놀이에 난 상처는 보라색 멍과 함께 흉측한 딱지로 변해갔다. 그녀는 전투모를 더 깊게 눌러서 상처를 가렸다. 그녀는 밤마다 마도철 준장의 비리 증거를 수집했다. 강민준 중사가 몰래 건네준 자료들과 그녀가 군수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대조했다. 유류 보급, 건설 자재, 심지어 장병들의 부시까지. 마도철의 탐욕은 거미줄처럼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는 장병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자신의 별을 빛내고 있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하설이는 결정적인 증거, 즉 마도철과 동진 측이 직접 자금을 주고받은 내역이나 지시사항이 필요했다. 마도철 준장 역시 하설이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날 밤 자신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하설이를 향한 그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치졸해졌다. 그날 아침 칠성여단은 전 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주간 지휘관 정신교육을 받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연병장을 휘감았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얼어붙은 땅 위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마도철 준장이 단상 위에 섰다. 그는 훈시를 시작하는 대신 매서운 눈으로 도열한 장교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하설이 대위에게 멈췄다. 하대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예, 여단장님. 하설이가 우렁차게 대답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자네, 오늘 아침에 거울은 보고 나왔나? 전투모 벗어. 명령이었다. 하설이는 망설였다. 수백 명의 부하 장병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전투모를 벗으면 그 흉측한 상처가 만천하에 드러날 터였다. 명령이다. 전투모 벗어. 하설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전투모를 벗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상처를 스쳤다. 관자놀이의 보라색 멍과 찢어진 상처가 아침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병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도철은 흡족한 듯 웃었다. 꼴 좋다. 아주 볼만하군. 하대위. 그 상처는 뭔가? 지난밤에 술이라도 마시고 넘어진 겐가? 아니면 우리 하대위가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해줬더니 군기가 빠져서 제 몸 하나 간수 못한 건가?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자신의 폭행을 피해자의 부주의로 돌리며 전 부대원 앞에서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년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칠성여단 전체의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생각은 안 드나? 여군 장교가 얼굴이나 다치고 다니고 이게 무슨 망신인가?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하설이의 코앞까지 걸어왔다. 내가 그 잘난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 여긴 화천이야. 여기선 내 그 반반한 얼굴이 아니라 내 능력과 군인 정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내 꼴이 뭔가? 군인인가 아니면 그냥 여자인가? 그의 입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유독 강조되었다. 그것은 하설이의 성별 자체를 비하하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하설이는 이를 악물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마도철을 노려보았다. 뭘 봐. 마도철이 나직이 은졸였다. 그리고 그는 하설이가 상상조차 못한 행동을 했다. 내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군기가 아주 덜 빠졌어. 하대위, 연병장 중앙으로 간다. 엎드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장교가 그것도 대위가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얼차려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하설이의 지휘권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선언이었다. 명령이다. 엎드려. 하설이는 천천히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전투화가 얼어붙은 흙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차가운 바닥에 두 손을 짚었다. 대가리 박아. 안 들리나? 대가리 박아. 내가 다친 그 머리, 그 잘난 머리 말이다. 이 연병장 바닥에 처박고 정신 차릴 때까지 반성해. 하설이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그녀의 상처난 관자놀이가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디찬 흙바닥에 닿았다. 굴욕, 치욕, 그리고 사리에 가까운 분노. 강민준 중사는 대열 속에서 주먹을 부르쥐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턱이 분노로 덜덜 떨렸다. 그는 저 미친 준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저것은 훈육이 아니었다. 저것은 한 인간에 대한 살해 행위였다. 똑똑히 봐라, 칠성여단 장병들. 군기가 빠지면 저 꼴이 나는 거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장병들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그때였다. 하설이가 머리를 박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여단 본부 상황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상황실장이 당황하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다. 여단장님, 여단장님. 뭐야, 이 새끼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실장은 숨을 헐떡이며 마도철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뭐? 마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누가? 지금 어디에? 방금 막 연병장 위병소를 통과하셨다고. 헌병대 차량 수십 대와 검은색 지휘 차량이. 마도철의 시선이 연병장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서는 수십 대의 검은색 차량과 헌병대 오토바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선두의 선 지휘 차량. 그 차량에는 별 4개가 박힌 붉은색 성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의 상징이었다. 마도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육군 참모 총장이 이 화천 깡촌의 여단급 부대에, 그것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는 본능적으로 연병장 중앙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머리를 박고 있는 하설이 대위. 그녀의 찢어진 관자놀이. 그리고 자신의 폭언. 순간 그날 밤 결재판으로 그녀를 내리쳤던 기억과 그녀가 자신의 비리를 캐고 다닌다는 보고가 퍼즐처럼 맞춰졌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휘 차량이 단상 앞에 멈춰섰다. 비서실장이 차문을 열었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 압도적인 위엄. 별넷 하강훈 대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시선은 단상 위의 마도철 준장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연병장 중앙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천천히 일어서고 있는 한 여군 대위에게로 향했다. 하설이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아니, 육군 참모총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하강훈 대장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지만 연병장 전체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마도철 준장. 예. 대장님. 칠성. 여긴 어쩐 일로. 마도철이 허둥지둥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경례를 붙였다. 하강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하설이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딸의 엉망이 된 전투복, 흙먼지가 묻은 얼굴, 그리고 선명한 상처를 바라보았다. 하대위. 네. 누가 그랬나? 내 머리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물었다. 하설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었다. 하강훈 대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얼어붙은 마도철 준장을 바라보았다. 마도철 준장. 자네가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딸. 그 두 글자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마도철 준장의 시간은 멈췄다. 내 딸. 하강훈 대장의 그 한마디는 화천에 얼어붙은 공기보다 더 차갑게 연병장을 갈랐다. 마도철 준장의 뇌는 작동을 멈췄다. 내 딸이라고. 육군 참모총장이. 하설이 대위를. 내 딸이라고.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하설이에게로 돌렸다. 하설이 대위. 하강훈 대장. 씨.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왜 그토록 하설이가 눈에 가시였는지. 왜 그토록 그녀의 고든 눈빛이 거슬렸는지. 그녀는 그저 빽없는 여군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피를 물려받은 숨겨진 존재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존재의 머리를 결재판으로 내리쳤고 수백 명의 부하들 앞에서 머리를 땅에 박게 했다. 네, 대장님. 그것이 무슨 오해가 있으신. 마도철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하강훈 대장은 마도철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키는 마도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으며
오랜 세월 전장을 지휘해 온 장수의 위압감은 마도철 같은 부패한 군인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다. 뭐해? 하강훈이 나직이 물었다. 내 딸의 관자놀이가 찢어져 있는데. 내 딸이 전 장병 앞에서 머리를 박고 있는데. 이게 오해로 보이나 마 준장. 그것은 하 대위가 군기가 빠져서 제가 훈육? 하강훈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손을 들어 하설이를 불렀다. 하설이 대위. 예, 총장님. 하설이는 아버지 앞에서 군인의 예를 갖췄다. 저자가 내 머리를 때렸나. 하설이는 침묵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뒤엎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연병장 중앙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대열 속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준 중사였다. 그는 하강훈 대장과 마도철 준장 사이로 달려 나와 우렁차게 경례를 붙였다. 칠성, 군수 담당관 강민준 중사입니다. 마도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 중사, 내가 감히. 조용히. 하강훈 대장이 마도철을 제지했다. 말해보게 강 중사. 강민준 중사는 하설이의 찢어진 상처를 한 번, 그리고 마도철을 증오 어린 눈으로 한 번 쳐다본 뒤 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설이 대위님의 상처는 며칠 전밤 여단장실에서 마도철 여단장님이 결재판으로 직접 가격하여 생긴 상처입니다. 당시 사무실의 모든 실무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병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장교가, 그것도 여군 장교가 장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오늘 여단장님은 그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하 대위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몰아가며 고의적인 모욕과 얼차려를 지시했습니다. 저 새끼가. 마도철이 강 중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총장의 비서실장과 헌병들이 즉시 그를 막아섰다. 하강훈 대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감찰실의 비공식 보고를 통해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오늘 예고 없이 헬기를 타고 이곳까지 온 이유는 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마도철의 비리를 현장에서 적발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다. 강 중사. 예, 총장님. 자네가 말한 결재판 말일세. 마 준장이 하 대위를 가격한 이유가 정말 서류의 오자 때문이었나? 강민준 중사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비닐에 싼 서류 뭉치 하나를 꺼냈다. 아닙니다. 마도철 여단장님은 자신의 육사 동기가 운영하는 동진건설 및 동진유업과 결탁하여 수년간 군수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하설이 대위님은 그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증거 자료입니다. 뭐라고? 마도철이 비명을 질렀다. 저건 날 줘야. 저놈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총장님. 강민준 중사가 무릎을 꿇었다. 이 서류는 마도철 준장이 직접 폐기하라고 지시한 원본 입찰 서류와 그가 결제한 허위 자재 명세서 사본입니다. 장병들의 피복과 유류, 심지어 훈련용 포탄까지 빼돌린 정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하강훈 대장은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는 서류를 넘겨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젯밤 감찰실장에게 지시한 것은 단순한 평판 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도철의 모든 자금 흐름과 통신 내역을 하룻밤 사이에 샅샅이 뒤지는 특별 감찰의 시작이었다. 마도철 준장. 하강훈이 얼어붙은 그를 불렀다.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네, 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제가 다 내 놈에게 설명할 기회를 줄 생각 따위는 없다. 하강훈 대장이 손을 들었다.
연병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육군 중앙수사단 헌병들이 일제히 마도철에게로 달려왔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칠성 여단장이야. 이거 놓으라고. 헌병 2명이 마도철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다. 마도철 준장. 육군 헌병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및 초병 특수폭행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초병 특수폭행. 그것은 부하 장교를 무기인 결재판으로 폭행한 그에게 적용된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였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하대위. 하설이.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 아버지가 총장이면 다야? 이게 내가 말하던 정의야. 마도철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하설이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말하는 정의가 부하를 때리고 장병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정의 따위 모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로 걸어가 찢어진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경례를 붙였다. 육군 대위 하설이. 보고 드립니다. 칠성여단 군수참모부. 이상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에게 했던 거짓말, 이상 없습니다와 같은 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모든 불의가 바로잡혔다는 진정한 보고였다. 하강훈 대장은 딸의 경례를 받았다. 그는 수백 명의 장병들 앞에서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딸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었다. 아니다. 설이야.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떨렸다. 많이 아팠겠구나. 이제 됐다. 이제 아버지가 다 처리한다. 하강훈 대장은 하설이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다시 돌아서서 전 장병을 향해 말했다. 칠성여단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군의 명예를 더럽힌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을 목격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 하설이 대위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건 강민준 중사라는 2명의 진정한 군인을 목격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칠성부대의 진정한 명예다. 하강훈 대장은 강민준 중사를 일으켜 세웠다. 강 중사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하네.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육군은 아직 희망이 있다. 과찬이십니다, 총장님. 강 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도철 준장은 헌병대의 차량에 처참한 모습으로 구겨 넣어졌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어깨의 별은 그의 죄악만큼이나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차가운 화천의 연병장 위로 늦었지만 분명한 정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4장 끝.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이제 정의 구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도철 준장의 비리가 어떻게 만천하에 공개되고 하설이 대위가 이 상처를 딛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군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계속해서 엮어나가겠습니다. 마도철 준장이 헌병대 차량에 실려 연병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남긴 것은 수백 명 장병들의 충격과 공포, 그리고 하설이 대위에 흙먼지 묻은 전투복뿐이었다. 연병장은 해산되었지만 칠성여단 전체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장병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막사로 돌아가면서도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하설이 대위가 총장님 딸이라고. 이 한마디가 부대 전체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동안 하설이를 백없는 여군이라며 뒤에서 험담하거나 마도철의 괴롭힘을 애써 외면했던 간부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반면 하설이의 편에 섰던 강민준 중사와 몇몇 실무자들은 굳은 표정 속에서도 안도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강훈 대장은 연병장에 남지 않았다.
그는 헌병대와 감찰실 인력들에게 현장 수습을 맡기고 단 한마디 하 대위는 내 여단장실로 부르게 라는 말만 남긴 채 마도철이 쓰던 그 방으로 들어갔다. 하설이는 의무실에서 급히 상처를 소독하고 찢어진 부위를 봉합했다. 군의관은 차트를 작성하며 손을 덜덜 떨었다. 그는 감히 이 상처의 원인을 묻지 못했다. 하설이는 마취의 고통보다 자신을 둘러싼 이 갑작스러운 침묵과 경외가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화장실에 들러 흙먼지가 묻은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찢어진 관자놀이, 엉망이 된 전투복.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참모 총장의 딸이라는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거대한 낙인이 찍혀버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자신의 힘으로 마도철의 비리를 밝혀내고 싶었다. 군인 대 군인으로 그를 심판대에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아버지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모든 것을 단숨에 정리해버리는 그녀가 가장 원치 않았던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겨 여단장실 문 앞에 섰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이 문을 공포와 굴욕 속에서 드나들었다. 하지만 지금 문은 그녀를 위해 열려 있었다. 들어오게. 안에서는 하강훈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설이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홀로 창가에 서서 칠성부대의 스산한 겨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도철이 쓰던 온갖 잡동사니와 값비싼 기념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육군 대위 하설이 들어왔습니다. 하설이가 경례를 붙였다. 하강훈 대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딸의 얼굴에 붙은 하얀 거즈에 머물렀다. 그의 눈에 장군으로서의 위엄은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미안함이 어렸다. 앉아라. 그는 총장이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로 말했다. 하설이는 망설이다가 마도철이 앉던 그 의자가 아닌 방문객용 소파에 꼿꼿이 앉았다. 정적이 흘렀다. 하강훈은 책상 위에 결제판을 집어들었다. 마도철이 하설이를 내리쳤던 바로 그 아크릴 덩어리였다. 그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처박듯 내던졌다. 이런 개만도 못한 놈. 그의 입에서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며 좀처럼 내뱉지 않았던 욕설이 흘러나왔다. 언제부터였나? 저놈이 내게 손찌검한 게 언제부터였냐고 물었다. 하설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예비에게 말하지 않았나?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왜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어야 했나?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절규였다. 하설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설이야.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하설이 대위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겨내고 제 힘으로 저런 부패한 군인을 솎아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는 순간 저는 그저 아빠한테 이르는 나약한 여군 장교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강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군인 이전에 내 딸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내가 다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하라고 온 게 아니야. 하강훈은 딸의 앞에 주저앉듯 무릎을 굽혔다. 그는 딸의 거즈를 만져보려다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거두었다. 화천으로 오겠다고 했을 때, 아니, 내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말렸어야 했다. 이아비가 잘못했다. 이 험한 곳에 너를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이아비가 어리석었다.
한평생 누구에게도 굽힌 적 없는 사성 장군이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하설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했기에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최고의 군인이자 최고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육군 중앙수사단과 감찰실 본대가 도착한 것이다. 이제부터 칠성여단은 그리고 마도철과 연결된 모든 부패 고리는 뿌리까지 뽑히게 될 터였다. 하강훈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일어나라, 하대위. 그는 다시 총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예, 총장님. 오늘부로 너의 칠성여단 임무는 종료한다. 예. 당장 내 헬기 타고 계룡대로 복귀한다. 내 자리는 본부에 마련해 두겠다. 총장님, 이건 명령이다. 하강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너는 이미 폭풍의 눈이 되었다.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너는 부대원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테지. 강민준 중사를 포함한 내부 고발자들은 내 직권으로 완벽하게 보호한다. 마도철은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잠시 이 싸움에서 빠져. 하강훈은 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하설이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옳았다. 그녀가 이곳에 남는 것은 정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설이는 마지막으로 마도철의 방을 둘러보았다. 자신이 결코 앉지 않겠다 다짐했던 그 호화스러운 의자, 장병들의 피고름으로 채워진 방. 그녀는 이겼지만 동시에 진 것 같은 복잡한 심경으로 돌아섰다. 연병장에는 검은색 지휘 헬기가 착륙해 있었다. 하설이가 헬기에 오르자 칠성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막사 창문으로 복도로 나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헬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떠올랐다. 하설이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화천의 부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곳.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바로잡고 싶었던 곳. 그녀는 떠나지만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하설이 대위가 계룡대로 복귀한 다음 날 대한민국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사건은 하강훈 대장의 철저한 보안 지시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다. 최초 보도는 국방부를 출입하던 한 기자의 단독 보도였다. 단독 육군 최전방 일성 장군, 부하여군 장교 결재판 폭행 및 가혹행위. 현장서 긴급 체포.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마도철 준장의 만행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결재판 폭행, 전 장병 앞에서의 모욕적인 얼차려, 그리고 수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추정되는 군수 비리 의혹까지. 기사가 터지자마자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특히 결재판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대목과 전 장병 앞에서 머리를 박게 했다는 부분은 군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결재판 장군, 마도철 준장, 칠성부대 등의 단어가 장악했다. 하지만 언론은 아직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었다. 그 부하 여군 장교가 바로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육군본부는 즉각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수사단장은 군검찰의 전설로 불리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불도저 박철규 준장이 맡았다. 하강훈 대장은 수사단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을 뿐이다. 그것이 오히려 수사단에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수사는 화천 칠성여단에서 시작되었다. 마도철이 체포되자마자 그에게 줄을 대고 있던 부패한 간부들은 공포에 떨었다. 강민준 중사는 육군본부의 특별보호조치 아래 수사단의 핵심 참고인이 되어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넘겼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마도철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동진건설과 동진유업을 운영하는 육사 동기 민영환 사장과 결탁하여 수십억 원대의 군 예산을 빼돌렸다. 겨울철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방한 피복 수천 벌이 실제로는 구형 재고품으로 납품되었습니다. 그 차액은 마 준장과 민 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강 중사의 증언이었다. 혹한기 훈련 유류를 빼돌리기 위해 훈련 일정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유류 사용량을 조작했습니다. 장병들은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제대로 된 난방조차 하지 못하고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장병들의 부식까지 손을 댔습니다. 수사관이 경악하며 물었다. 부식이라고? 네. 매주 지급되는 신선한 육류와 채소의 양을 줄이고 그 대신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 가공식품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아낀 예산으로 마 준장은 자신의 관사에 개인용 와인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강 중사는 울분을 터뜨렸다. 수사관들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수사단은 즉시 민영환 사장을 소환했다. 민 사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계약했을 뿐입니다. 마 준장과는 동기지만 사적인 거래는 일절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이 마도철의 차명 계좌 내역과 민영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동시에 제시하자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민영환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마도철의 부인에게 선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도 정상적인 입찰 절차의 일환이었나? 박철규 수사단장의 서슬 퍼런 질문에 민영환은 결국 무너졌다. 마도철. 그자가 먼저 요구했습니다. 여단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저를 불러 자네 사업, 내가 돕지 않으면 화천에서 발도 못 붙일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변명과 함께 마도철이 직접 서명한 이중 장부와 내부 결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계룡대 육군본부 하설이 대위는 본부 군수참모부 산하의 한적한 사무실로 임시 발령을 받았다. 그녀는 총장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업무에서도 배제되었다. 모두가 그녀를 어려워했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이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괴물인가? 그녀는 자신이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도철은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자신은 아버지 백을 쓴 장교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수사단에 공식 진술서를 제출했다. 마도철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자신이 인지했던 비리 정황을 6장에 걸쳐 빽빽하게 작성했다. 그녀의 진술서는 그 어떤 감정도 배제한 채 오직 팩트만을 기록했다. 그녀의 진술서가 수사단에 도착했을 때 박철규 준장은 진술서를 한참 동안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이게 대위가 쓴 글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설이 대위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건 군인의 글이다. 박철규 준장은 하설이의 진술서에서 사적인 감정이나 원망 대신 오직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군인의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폭행조차 사건 번호 몇의 특수 폭행으로 분류하여 건조하게 기술했다.
총장님 딸이라서가 아니었군. 박철규가 중얼거렸다. 이 정도의 통찰력과 강단이 있었기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며 증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게야. 그는 즉시 하강훈 대장에게 직보했다. 총장님, 하설이 대위의 진술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도철의 폭행 혐의는 완벽하게 입증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런 딸을 두셔서. 하강훈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날 밤 하설이는 계룡대 인근의 군인 아파트, 아버지의 관사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결재판 장군 뉴스가 연일 시끄럽게 흘러나왔다. 앵커 내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및 부대 운영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늦은 밤 하강훈 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다. 와, 오셨습니까? 그래. 밥 먹었나? 네. 아버지는? 됐다. 생각이 없구나. 하강훈은 군복을 벗고 소파에 지친 듯 몸을 기댔다. 설이야. 예, 아버지. 내일 언론에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하설이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왜?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강훈이 딸의 말을 막았다. 내가 이 사실을 숨기면 사람들은 내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도철의 변호인단은 분명 총장의 딸이 사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장군을 모함했다고 주장할 테지. 나는 내 딸이 이 하설이 대위가 아버지 백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 아버지,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도철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십만 육군 장병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겨낸 그 끔찍한 시간에 대한 이 아비. 최소한의 예우다. 하강훈은 결심이 선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육군본부 정문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강훈 대장은 이례적으로 참모총장인 자신이 직접 브리핑 자리에 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하얀 거즈를 아직 떼지 못한 하설이 대위가 전투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육군 참모총장 하강훈 대장입니다. 하강훈 대장의 육성이 스피커를 통해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수백 명의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참모총장이 직접, 그것도 자신의 딸로 추정되는 여군 장교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먼저 이번 칠성 여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육군을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강훈이 허리를 깊게 숙였다. 하설이 역시 아버지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한 명의 군인이자 한 명의 아버지로서 섰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언론에 보도된 마도철 준장에게 폭행과 모욕을 당한 그 여군 장교가 바로 제 딸 하설이 대위입니다. 올 것이 왔다는 듯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총장님, 딸이라는 것을 왜 숨겼습니까?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닙니까? 하 대위는 아버지 백을 믿고 상관을 모함한 것 아닙니까? 하강훈은 손을 들어 소란을 진정시켰다. 제 딸 하설이 대위는 아버지의 백을 이용하는 것이 부끄러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장 험지인 최전방 화천 칠성부대에 자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딸은 마도철 준장의 폭력과 인격 모독을 견뎌내면서도 오히려 그의 군수 비리를 포착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하설이를 바라보았다. 제 딸은 저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 딸의 용기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육군은 이 사건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수사할 것입니다. 마도철 준장은 현재 구속 상태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와 결탁한 민간 업자 민영환 역시 어젯밤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총장의 딸이 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군인이 당한 사건입니다. 저는 제 딸이 아닌 대한민국의 군인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강훈의 선언은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총장의 딸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오히려 마도철의 패륜적 만행에 더욱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군사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판은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재판 당일,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선 마도철은 불과 몇 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죄수복을 입은 그는 그저 초라한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 그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전방에서 국가에 헌신한 군인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하 대위가 총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 변명이 오히려 방청석의 분노를 샀다. 그게 지금 말이냐? 총장 딸이 아니면 때려도 된다는 거냐? 군검사 박철규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의 변명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조차 스스로 걷어차는 발언입니다. 피고인 마도철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장교를 결재판이라는 흉기로 가격하는 특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지휘관의 권위를 이용한 살인 미수에 가깝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년간 장병들의 피복과 유류,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 빼돌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를 좀먹는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법정이 울렸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의 여군 장교에게 인간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수백 명의 부하가 보는 앞에서 머리를 땅에 박게 했습니다. 이는 칠성부대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명예를 흙바닥에 처박은 것입니다. 박철규 검사의 눈이 피고인을 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마도철에게는 단 한순간의 관용도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하여 다시는 이 땅에 군복을 입은 악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석에는 강민준 중사가 섰다. 그는 마도철의 폭행을 목격한 증언과 자신이 수집했던 비리 자료들을 막힘없이 증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으로 하설이 대위가 단상에 섰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마도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도철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증인. 하설이 대위. 네. 증인은 피고인 마도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하설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피고인을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는 그 혹한의 겨울에 피고인이 빼돌린 방한 장비 대신 낡은 외투를 입고 훈련받다 발가락을 잃은 김 상사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녀는 강민준 중사가 말했던 그 김 상사의 이야기를 꺼냈다. 용서는 피고인이 훔쳐간 예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을 먹어야 했던 이름 모를 우리 칠성부대 용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하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저를 폭행한 것은 어쩌면 참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의 성별을 모욕하며 여자라는 이유로 군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호소가 아니라 불의를 고발하는 군인의 외침이었다. 최종 선고. 재판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마도철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마도철. 네. 피고인은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포기했다. 피고인에게 군복을 입혀준 조국과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부하들을 배신했다. 주문. 피고인 마도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특수폭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5년에 처한다. 15년. 또한 피고인의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하고 육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땅. 법봉이 울리는 순간 마도철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억울해. 그의 마지막 비명은 방청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에 묻혀버렸다. 재판이 끝나고 하설이는 법정을 나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상처가 아문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의 앞을 강민준 중사가 막아섰다. 대위님, 강 중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위님 덕분에 우리 김 상사도 하늘에서 웃을 겁니다. 강민준 중사가 하설이를 향해 거수경례가 아닌 진심이 담긴 90도 인사를 했다. 그때 하강훈 대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잘했다, 설이야. 아니, 하대위. 이제 다 끝났다. 푹 쉬어라. 아버지가 계룡대에서 편한 자리로. 아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하설이는 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버지. 그래. 저 화천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고? 하강훈의 눈이 커졌다. 칠성부대 말입니다. 제 원래 보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설이야,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합니다. 하설이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저는 총장님 딸로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칠성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하설이 대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마도철은 사라졌지만 아직 그 부대에는 강 중사님처럼 훌륭한 군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강훈은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좋다. 하강훈이 마침내 웃었다. 그것이 내 딸 하설이 대위의 뜻이라면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명을 받들겠다. 하설이 대위가 다시 화천 칠성부대의 위병소를 통과하던 날 부대는 기이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가 육군 참모총장의 헬기를 타고 떠났던 날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지휘 개통 복귀 절차를 밟아 일반 작전 차량을 타고 돌아왔다. 하지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들은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칠성, 고생하셨습니다. 그들의 경례는 평소보다 2배는 더 요란했고 2배는 더 경직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하설이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어깨 너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 별 4개의 그림자를 향해 있었다. 하설이는 쓴웃음을 삼켰다. 그녀는 돌아왔지만 이곳은 그녀가 알던 그 부대가 아니었다. 그녀가 군수참모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소음이 멎었다. 타자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잡담 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등장과 함께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편히들 근무하게. 그녀의 목소리에 앉아있던 실무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칠성, 하 대위님, 아니 복귀를.
그들은 당황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마도철이 휘두르던 결제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참모 총장의 딸이라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권력이 되어 있었다. 강 중사님, 잠시 저 좀 보시죠. 하설이는 자신의 책상으로 가지 않고 곧장 강민준 중사를 불렀다. 강 중사만이 유일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이 탕비실로 들어서자 강 중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으십니까? 그것은 그녀의 신분이 아닌 그녀의 상처를 묻는 질문이었다. 관자놀이 말입니까? 흉터는 조금 남았습니다. 하설이가 상처가 아문 자리를 무덤덤하게 매만졌다. 그것 말고 지금 대위님을 향한 이 시선들 말입니다. 모두가 대위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위님께서 원하시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 중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곳 칠성여단은 마도철이라는 폭군이 사라졌지만 이제는 총장님의 딸이라는 새로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대위님이 눈이라도 한번 흘기면 제2의 마도철처럼 헌병대에 끌려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설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온 겁니다, 강 중사. 저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설이 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향한 그 시선들을 제가 직접 거두어내야지요. 어떻게 말입십니까? 마도철이 남긴 쓰레기들을 제 손으로 직접 치울 겁니다. 하설이는 그 길로 임시 여단장 대리로 와 있던 부여단장 대령을 찾아갔다. 부여단장은 마도철의 폭정을 알면서도 방관했던 소심한 인물이었다. 그는 하설이를 보자마비자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듯이 일어났다. 하대위. 어서 오게. 아니,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칠성. 복귀 신고합니다. 육군 대위 하설이. 금일부로 군수참모부 원보직으로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그래. 복귀. 그래, 알지. 그런데 하 대위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총장님께서도. 부여단장님. 하설이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총장님의 딸이기 이전에 이 부대의 군수참모 장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단장실 사용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설이는 차갑게 말했다. 이 방은 마도철 준장이 우리 장병들의 피를 빨아먹던 범죄 현장입니다. 부여단장님께서는 이 방에서 결제를 받는 것이 편하십니까? 저는 제가 폭행당했던 이 방을 볼 때마다 그날의 치욕이 떠오릅니다. 부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장 이 방을 폐쇄하고 모든 비품을 중앙수사단에 증거물로 이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단장님께서는 임시 지휘실을 사용해 주십시오. 마도철이 남긴 이 호화스러운 집기들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건의가 아닌 통보였다. 그날 오후 칠성여단 본부 앞마당에 마도철이 쓰던 거대한 원목 책상, 최고급 소파, 심지어 와인 저장고까지 모든 것들이 밖으로 끌려 나왔다. 장병들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설이는 그 물건들 앞에서 전 장병을 집합시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강민준 중사와 함께 물품 목록을 대조하고 헌병대 트럭에 실을 뿐이었다. 저게 하 대위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단장실을 없애버렸어. 장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그들의 시선에 공포 외에 의아함이 섞이기 시작했다. 하설이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펼쳤다. 그것은 마도철이 남기고 간 혹은 마도철의 부역자들이 숨겨둔 비리 장부의 잔해였다. 강 중사. 마도철 한 명이 사라졌다고 이 부대가 깨끗해진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쥐새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쥐새끼들 제가 직접 잡겠습니다. 아니, 스스로 기어나오게 만들 겁니다. 하설이는 컴퓨터를 켰다. 그녀가 가장 먼저 열어본 파일은 혹한기 훈련 계획이었다. 마도철이 결제를 거부했던 바로 그 파일이었다. 혹한기 훈련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아니요. 전면 재검토합니다. 하설이의 눈이 빛났다. 마도철이 계획했던 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사기극이었습니다. 유류와 보급품을 빼돌리기 위한 가짜 훈련이었죠. 저는 진짜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 장병들이 얼어 죽지 않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진짜 훈련 말입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사무실 불은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꺼졌다. 장병들은 아직도 그녀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몇몇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군수참모부 사무실의 불빛을 보며 어쩌면 마도철이 아닌 다른 별이 이 부대에 뜬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설이 대위의 귀환은 칠성여단의 미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총장의 딸이라는 권위를 휘두르지 않았지만 그 권위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부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시작한 것은 감찰이 아닌 감사였다. 저는 여러분을 처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설이는 군수참모부 전 간부와 실무자들을 회의실에 모았다. 마도철 밑에서 침묵했던 이들, 혹은 소극적으로 동조했던 이들이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마도철 준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 썩은 시스템은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2개의 장부를 띄웠다. 하나는 마도철이 결제한 공식 유류 소모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강민준 중사가 몰래 기록해온 실제 유류 소모량이었다. 차이가 보입니까? 서류상으로 우리 부대는 매일 수천 리터의 등유를 난방으로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용사들은 내복을 2겹씩 껴입고 입이 돌아가는 추위 속에서 잤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사라진 기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공중으로 증발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까?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부터 자진 신고를 받겠습니다. 하설이가 말했다. 마도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던 것, 알고도 눈 감았던 것 모두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잡는다면 저 하설이 대위가 여러분의 책임을 최대한 덜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꿰뚫었다. 이 시간 이후로도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그때는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여러분을 마도철 준장과 같은 자리에 서게 만들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협박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회의가 끝나고 한두 명씩 하설이의 사무실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 대위님, 사실 보급 창고 열쇠를 관리하던 상사 한 명이 민영환 사장 측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창고를 열어주었습니다. 피복 예산이 실제로는 절반 가격의 저질 제품으로 납품되었습니다. 서류는 제가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심 선언이 쏟아져 나왔다. 하설이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는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었다.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제 바로잡으십시오. 김 상사, 지금 당장 창고 재고 전수조사에서 부족한 피복 수량 단 한 벌까지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박중희, 자네가 조작한 서류,
자네 손으로 다시 원상복구시키게.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내가 책임지고 본부에 요청하겠네. 총장의 딸이라는 권위는 바로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하설이는 아버지가 아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 전임 지휘관 비리로 인한 물자 손실 및 혹한기 훈련 차질 우려보고. 공문은 즉각 처리되었다. 며칠 뒤 칠성여단 창고에는 이전에는 구경도 못했던 최신형 방한 피복과 전투 식량, 그리고 난방용 유류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장병들의 눈이 달라졌다. 이거 정말 신형 전투화 맞냐? 내 발에 딱 맞는데? 생활관에 정말 기름 넣어준다. 오늘 밤에는 안 얼어 죽어도 되겠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하지만 가장 절실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설이는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 중사와 함께 여단 내 모든 막사와 초소를 직접 돌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강 중사가 말했던 김 상사의 부대원이었다.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었던 그 병사는 의병 제대를 앞두고 있었다. 하설이는 병실에 홀로 앉아있는 병사에게 그 어떤 수행원도 없이 다가갔다. 누구십니까? 병사는 경계했다. 칠성여단 군수참모 하설이 대위입니다. 병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에게 간부는 모두 적이었다. 하설이는 그 앞에서 전투모를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군이 우리가 당신의 발가락 하나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병사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설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병사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제가 원한 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춥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위님이 지금 와서 저한테 사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발가락은 돌아오지 않겠죠. 하설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2번 다시 당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설이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은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의 협진 진료 확인서입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와 향후 보상 절차에 대해 내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내가 이 부대에 있는 내가 군복을 벗는 날까지 당신의 치료와 보상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사는 하설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맺혀있던 불신과 분노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칠성여단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총장 딸이 결재판 맞던 대위가 부대를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부대를 바로잡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마침내 혹한기 훈련의 날이 밝았다. 하설이는 이번 훈련의 군수지원 총책임자를 맡았다. 강 중사,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까? 예, 대위님. 창고는 우리 부대 창설 이래 지금처럼 가득 찬 적이 없었습니다. 강 중사가 드물게 웃어 보였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우리 장병들이 더 이상 춥고 배고픈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시다. 그해 겨울 화천에는 수십 년 만에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쳤다. 혹한기 훈련이 시작된 첫날 밤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 칠성여단의 훈련장. 예년 같았으면 장병들의 곡소리와 동상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을 곳이다. 하지만 그날 밤 칠성여단의 수경지는 달랐다. 야, 텐트 안이 따뜻하다.
이거 봐라. 핫팩이 남아돈다. 발바닥에도 붙였다. 각 텐트마다 지급된 신형 난방기는 붉은 빛을 토해내며 텐트 안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다. 훈련 시작 전 하설이가 본부의 요청에 긴급 보급받은 물품이었다. 식사 추진. 오늘은 뼈다귀 해장국이다. 취사 트레일러에서는 뜨거운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마도철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특식이었다. 하설이는 부식 예산을 정상화한 뒤 훈련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 야간 특별 메뉴를 직접 편성했다. 하설이 대위는 지휘 텐트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방한모를 깊게 눌러쓰고 강민준 중사와 함께 꽁꽁 얼어붙은 훈련장 외곽을 순찰하고 있었다. 유류 보급 상태 이상 없습니다. 모든 난방기 정상 작동 중입니다. 식수 얼지 않도록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보고를 받으며 직접 병사들의 텐트를 방문했다. 춥지 않나? 문제 있는 것 있으면 즉시 보고하게.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병사들은 놀랐지만 이내 익숙하게 경례를 붙였다. 칠성. 전혀 춥지 않습니다. 하 대위님.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총장의 딸에 대한 공포가 아닌 자신들을 챙겨주는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 본부의 통신망에 다급한 무전이 끼어들었다. 치지직. 여기는 독수리. 독수리. 통신 불량. 고립. 좌표. 통신이 끊겼다. 훈련장 외곽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독수리팀, 즉 수색대대 알파 분대가 폭설로 인해 길을 잃고 고립된 것이었다. 지휘본부가 발칵 뒤집혔다. 임시 여단장 대리인 부여단장은 안절부절 못했다. 뭐야. 당장 수색대를 보내. 아니 헬기를. 헬기가 뜰 수 있나? 폭설로 인해 헬기 이륙 불가능합니다. 수색대 위치 파악도 어렵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이 추위에 고립된다면 30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그때 하설이가 지휘 텐트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여단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 대위가? 자네는 군수장교야. 전투병력이. 저는 이 훈련장의 모든 지형과 보급로를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하설이가 지도를 펼쳤다. 독수리 팀의 마지막 교신 지점은 마석 고개입니다. 그곳은 바람이 심해 눈이 쌓이면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어쩔 텐가? 제가 마도철 준장의 비리를 조사하며 훈련장 일대의 모든 비인가 루트를 확인했습니다. 하설이의 눈이 빛났다. 정규 보급로가 아닌 과거 땔감을 나르던 샛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좁지만 바람이 막혀 눈이 덜 쌓입니다. 산악용 기동 차량 K-534이라면 접근 가능합니다. 그녀는 마도철의 비리를 캐던 것이 역설적으로 부대원들을 살릴 지도를 그린 셈이 되었다. 강중사. 예, 대위님. 즉시 산악 기동 차량과 구급약, 방한팩, 비상식량을 챙겨서 저와 함께 출발합니다. 부여단장님께서는 본부에 남아 후속 지원을 지휘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부여단장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조심하게. 하설이와 강중사는 즉시 차량에 올라탔다. 눈보라가 앞을 가렸지만 하설이는 자신이 외워둔 그 새끼를 향해 거침없이 차량을 몰았다. 1시간 뒤, 그들은 마침내 눈더미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알파 분대를 발견했다. 살려주십시오. 칠성여단 군수참모부다. 모두 정신 차려. 하설이가 가장 먼저 뛰어내렸다. 분대원 중 한 명이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강중사.
환자들 차량으로 옮기고 즉시 방안 팩과 뜨거운 물을. 그녀는 자신의 방안 외투를 벗어 가장 심하게 떨고 있는 병사의 몸에 덮어주었다. 네. 대위님. 시끄럽다. 군말 말고 입고 있어. 너희는 내가 반드시 살려서 복귀시킨다. 그녀는 얼어붙은 병사들의 손을 일일이 주무르며 그들을 차량에 태웠다. 새벽녘 칠성여단 본부로 그들이 복귀했을 때 모든 장병들이 뜬 눈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다. 독수리 팀이. 하 대위님이. 모두 데리고 돌아오셨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설이는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부상병들을 의무대로 이송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휘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강민준 중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흙먼지 묻은 손으로 경례를 붙였다. 대위님. 아니 소령님. 대위님은 오늘 밤 저희 모두를 구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얼어붙은 하설이를 향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칠성. 칠성. 그것은 공포의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총장의 딸에게 보내는 아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혹한의 전장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진정한 지휘관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존경의 표시였다. 하설이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애써 참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몇 달 뒤 봄이 찾아왔다. 하설이 대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식으로 소령 진급이 결정되었다. 이례적인 조기 진급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칠성여단 모든 장병들이 올린 진급 추천서가 육군본부를 감동시켰기 때문이었다. 진급식이 열리던 날, 하강훈 대장이 이번에는 참모총장이 아닌 아버지의 자격으로 휴가를 내어 화천을 찾았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자랑스럽다. 내 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설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급식이 끝나고 하설이 소령은 강민준 중사와 함께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초소에 섰다. 그녀의 관자놀이에는 결재판에 맞았던 그날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흉터가 아직 남으셨습니다. 강 중사가 말했다. 네. 하지만 이젠 아프지 않습니다. 강 중사. 하설이가 흉터를 매만졌다. 이건 제가 이겨낸 상처고 제가 지켜낸 명예의 증표니까요. 그녀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마도철의 탐욕이 아닌 하설이의 헌신으로 다시 태어난 건강한 칠성부대가 숨쉬고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픔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빛으로 부대를 밝힌 별. 하설이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진정한 칠성의 별이 되어 화천의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